오랜만입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났죠. 네, 한 달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저는 이제 그동안 책을 단행본 작업을 2권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좀 가슴이 아프고, 특히 이태원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우리 젊은 청년분들한테 먼저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할로윈 전주에 이태원에 갔었어요. 3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갔고, 왜냐면 그동안 제가 뭐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가다가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이태원을 가자 해서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로윈 전주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조금 시장 경기가 돌아오나 보다. 또 여기는 이태원이니까, 네, 또 이태원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진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책임을 이제 뭐 사과를 지나서 사과를 하셨나요? 처음엔 안 하다가 이제 한 사흘 좀 지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른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미흡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트위터에서도 썼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이 반드시 어느 정도 고려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시스템 결함에 의한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아마 우리에게는 약간 과도기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할로윈 때 제가 30대 때는 항상 놀았거든요. 거기가 저희의 놀이터였고, 또 남의 명절이니까 그렇게 젊은이들 놀 수가 있었어요, 마음껏. 우리 명절이면은 놀 수가 없잖아요. 본가에 내려가야 되니까. 본가 내려와서 안 좋은 얘기 듣고 하면 누가 내려가고 싶겠어요. 잔소리 듣고. 네. 그랬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가 않았는데, 네. 올해 딱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서울처럼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압사 사고가 제법 있어요. 예전에 저희 1, 2, 3, 4호선만 있던 시절에는 1년에도 몇 명씩 신도림역 환승통로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이제 열악하던 시절이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보통의 그런 경우에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들을 보면, 지금 사고가 났던 그 골목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하고, 그리고 아예 큰 길 자체를 차량 통행을 막아버려서 큰 길로 사람이 다니게끔 하니까 밀도나 혼잡도가 이번만큼 높지 않았어서 오는 차이가 있었던 거고, 예전 할로윈데이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영상인데, 보면 그 시민이 찍었는데 쭉 하면서 이번에 사고 난 골목 근처에서 이 사람이 찍었어요. 근데 왜 여기는 못 가게 하지? 라는 촬영자의 음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너무 많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블로그에 보니까 무슨 할로윈데이인데 경찰들만 잔뜩 와있고 사람들이, 시민들 놀지를 못하게 한다면서 막 그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이게 챙기는 날이 아닌데, 유독 올해만 이랬다는 건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면 좀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계속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튼 너무나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생겼고, 이태원 상가를 생각해봐도 그분들도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했는데 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지금 거의 다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쵸. 우리 시민들도 지금 뭐 저희 문화예술계 사람들은 축제나 공연이 다 취소되면서 또 우리는 생업을 잃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 국민적으로도 거의 집단 우울증이라 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냥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와도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레고랜드
아, 오늘 레고랜드도 하나요? 레고랜드에 관한 네네네. 질문이 좀 많이 네네네. 들어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좀 궁금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고랜드가 뭐 채권이랑 연관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일들이에요? 우리 세계적인 테마파크 하면 제 기준에서는 3개 정도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페라리 월드. 그거는 페라리 이제 월드가 제일 커요? 두바이에 있는데 실내 테마파크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오, 디즈니랜드보다? 아니, 실내 테마파크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기록을 롯데월드가 갖고 있었어요. 그 두바이 페라리 월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된 이제 레고랜드 있는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고랜드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레고랜드를 춘천에 만들기로 이제 확정이 돼서 나라가 직접 이거를 사업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 예산을 집행하거나 뭐 하는 절차상에 이제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공기업을 세웠어요. 전용 공기업. 그래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고 기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강원도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설립을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모든 건축을 하면 문화재 발굴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저는 경주 출신이니까 그거 맨날 겪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재 발굴을 했는데 너무 문화재가 많이 나왔어요. 거의 스톤헨지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청동기 유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려 유적까지 해서 섬 하나가 거의 하나의 박물관처럼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보통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발굴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돼요. 근데 공사는 기간이 생명이거든요. 지체되는 만큼 이제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그 중도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만들어놨던 자본금이 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지연되는 동안. 그래서 그 반토막 난 손해를 자금을 충당을 하려고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채권을 발행할 때 중도개발공사 이름으로 공기업이긴 하지만 여기는 사업을 하던 데가 아니다 보니까 공기업 치고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을 선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아주겠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급 보증을 서게 되면 등급이 올라가요. 우리 채권도 기업마다 신용 등급을 매기거든요. 트리플 A, 더블 A, A, B, 더블 B, C 뭐 이렇게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이 트리플 A인데 그게 이제 한전 같은 진짜 기간 산업하는 공기업들만 트리플 A인데 그 우리 정부에서 하는 채권은 정부가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안 매겨요. 즉 그냥 S급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하자마자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이걸 다 샀어요. 근데 이번에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하면서 만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 정부 때 발행을 했던 채권이고 이게 지급 보증을 했던 채권인데 지금 정부에 우리 진퇴양난 김진태 도지사가 이거 이제 이전 정부 거다 보니까 원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권 바뀌면 뒤집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뒤집는 경우들도 있고 많이 해서 우리가 직접 갚아주는 대신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서 법원 회생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갚아줄 거고 다만 중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강원도 땅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할 부지. 그거를 팔아서 조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갚아준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의 왕이 정부 채권이거든요. 근데 정부 채권에 대한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정부 채권을 못 믿는 상황이다 보니 그 밑에 채권들을 다 못 믿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 전체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김진태 도지사가 채권을 지급 보증해서 갚아줘야 될 금액이 2천억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위 안 갚겠다 선언을 하니까 채권 시장 전체가 얼어가지고 거의 모든 채권이 유통이 안 될 만큼 신용사회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돌지 않는 채권을 50조를 투자해서 매입을 하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화폐를 발행을 해서 매입을 한다. 결국은 그게 이제 정부가 떠안는 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2050억을 아끼려다가 50조를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그렇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조를 푼다는 게 그것 때문에 레고랜드 그 채권 때문에 푸는 거였구나. 그렇죠. 기업 채권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기업 채권을 다. 그쵸. 채권을 다 얼어버려가지고 결국은 기업 채권을 나라 돈으로 사준 거랑 비슷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또 따지면 지금 사실 기업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쵸. 아무튼 채권을 나라에서 사줬으니까 조금 경기는 좀 나아지겠네요. 일단 한번 무너진 신뢰가 언제 회복될 건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대신 원래 지금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의 문턱이 높아져서 대신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1차적으로 한국은행이 막아줬으니까 1차적인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적 자금이 50억이 들어가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예산의 10%가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1년치 국방 예산 정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50조가 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한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이 정부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Q&A 시간 들어갈게요, 바로. 저한테 Q&A가 들어왔는데, 요즘에 뭐 주식도 좀 재미가 없고, 막 이렇게 한데, 채권을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간접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마,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걸로 간접 투자를 얘기하지 않을까. 본인이 무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 친구는 아마 보면 저도 그런 펀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조금 비율이 크고 주식이 작은 거. 채권이라는 건 결국 금리를 보고 움직이는 지수 투자랑 되게 비슷해요. 이걸 간접 투자하게 되면.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이 되면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전에 사뒀던 낮은 금리의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쵸? 옛날에는 우리 제로금리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 지금 발행되는 채권들을 사는 채권 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다 하겠죠? 보통 대표적으로 요때 많이 생각하는 게 은행채예요. 은행채가 보통 이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게 은행 자체가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은행채는 비교적 이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거의 대출금리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이율을 볼 수 있는. 괜찮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은행채를 직접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행채나 공기업채 위주로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채권 중에서도 잘 골라서 사면, 이제 지금 나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면은 금리가 높은 세월이니까 이전 금리랑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상품도 있고 지금 금리 높은 걸 기준으로 사는 채권 상품도 있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펀드나 ETF도 있으니까 본인 성향에 따라서 채권도 해볼 만한 시기가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옛날에 채권 재미없었거든요. 그쵸, 옛날에 채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 그냥 진짜 그냥 안전하게 갖고 있어라 하는 거고 그냥 누가 들어달라니까 들어주는 정도였지. 그쵸. Q&A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 제가 빨리 답장을 해줘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올해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집이 안 팔려가지고 다 안 팔렸잖아요. 일시적 2주택 상태다. 네, 그래서 청약 당첨된 거를 전세를 주기로 했대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집 사는 걸 이거를 청약된 거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빠 회사 동료분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앞으로 또 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자꾸 주셔가지고 총 대출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 아버지가 그래도 연봉이 한 8천 정도 된다. 그리고 위치는 계룡. 요 사례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계룡을 샀고 그 나이에 그 연봉이면 높은 확률로 장교분이신 것 같은데 보통 저는 계룡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3군 본부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급 좀 되는 높으신 분들은 다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네. 40대 후반이신데 연봉이 대략 8천이라길래 내가 네. 그 시골에서 네. 연봉 8천이 되시는 분 뭐가 네. 있을까 해보니까 군인이다. 군인이다. 군인이면 말이 돼요. 군인일 그래서 것이다 하더라고요. 계룡 푸르지오 주변에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거의 백지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군부대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이야. 네. 근데 보니까 또 이게 아파트 플러스 상가를 같이 사신 거예요. 상가를 또 분양을 상가를 받으셨어요? 분양받으셨어요. 아, 소형 상가? 네. 그거는 얼마 들어갔나요? 상가는 3억이고 아파트도 한 3억이고. 아, 상가가 더 크게 들어갔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사실 원금의 규모를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군인이 맞다면 그 정도 원리금은 문제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2억에? 네, 2억이면은 옛날 금리 기준으로 하면은 원리금 한 70점도 갚는 거고 지금 금리 기준으로 해도 1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원리금이랑 이자 다 합해서요? 네, 원리금 합해서. 그렇게 따지면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데 문제는 그 아파트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본인들이 사실은 또 실입주 하겠죠. 근데 보통 실거주를 하는 주택은 수익률을 계산하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내가 나갈 수 있어야 그때부터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보통 나갈 때 문제는 우리 집 지금 집보다 좋은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도 또 빚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는 아파트에서는 그 청약 받는 데서 사시고 노후에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상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수익률을 빠르게 내줄지가 나는 조금 불안하죠. 왜냐면 처음 짓는 아파트들의 상가들은 사실 처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쵸. 우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부터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처음에는 제 친구도 그렇게 신도시 아파트들을 받아가지고 상가 받아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나중엔 자기가 진짜 돈 이자보다도 돈 못 받아서 월세 주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탁소를 하면서 거기 버텼거든. 입주 몇 년 남았나요? 이게 뭐가 관건이냐면 입주가 제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신도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분양은 다 됐는데 완공될 즈음에 실제로 사람이 못 들어오면 지금 반포의 모 아파트가 그렇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계룡은 그럴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보다는 군인 위주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일대의 지도 모양새들을 봤을 때 만약에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상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계룡 지역은 아무래도 그 군 수뇌부와 간부 위주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인구가 박살이 나더라도 간부는 덜 줄여요. 병사가 줄지.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포괄적으로 줄고 있고 특히나 지금 충청도도 실거주 인원 많이 줄고 있거든요. 대전을 포함해서 전체 지자체가 다 줄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시가 정말 실거주에 메리트가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48세시면 노후까지 65세 정년이라 그래도 약 한 5, 6년 남아있는데 그때의 엑시트 플랜이 있다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금 흐름상에 어느 정도 이게 감당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2억 정도를 대출 받으셨으면 그래도 연봉이 8천 정도 되면 이 사연자분이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서 대출의 세부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그 대출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가랑 이 아파트랑 복합으로 받으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약간의 리스크가 작아질 수 있는 면도 있다. 왜냐면은 상가는 보통 원리금을 늦게 갚거나 안 갚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자만 내면서 아주 오랫동안 장사하다가 팔고 나가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판단을 한동안은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다행인 거는 한 연봉 8천에 대출이나 원리금 이자 나가는 게 한 100만 원 정도라면 허리띠 조금 졸라매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고금리 세월이라는 게
일단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거니까 아무리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자로 인한 충격이 크다기보다는 입주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맞아. 인구 문제가 이 집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지방부터 빠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 이상 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 아버님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자막으로 띄워야 되나요? 네, 메일 주소 같은 거?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저희가